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올리게 되잖아요. 유로존도 관세 장벽을 높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중국에선 위안화 절하로 대응을 해버렸거든요. 환율 전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좋은 소식이 결코 아니다. 일본 당국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에요.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이럴 때에는 예측을 하려고 하시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넓게 깔아놓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미국 얘기 말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녹화일 기준으로는 내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네. 한국은행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민이 되게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이제 2, 3월로 넘어오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오는 네, 조금 좋게 전망을 좀 나왔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수출은 좋지만 내수는 안 좋을 것 같다. 그쵸, 이런 그쵸, 얘기였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저도 보고 좀 놀랐거든요. 네. 다들 놀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예측했던 거고 너무 네. 빗나가가지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GDP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GDP가 서프라이즈가 난 것처럼 그럼 거기에 수출한 나라는 반대편에서 서프라이즈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내수도 생각보다 양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총재께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원점에서부터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좋게 나오면 하는 입장에서도 좀 금리 인하 카드를 뭐 잡았다가 조금 놔도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가 아직 3%대 초반을 가리키고 네.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로직이 좀 작용했던 건데 생각보다 성장이 괜찮아요. 그러면 서두를 필요는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연초만 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6번 내린다, 7번 내린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려주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겨납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올해 한 번 내릴지 두 번 내릴지 그거 갖고도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올해 12월 달 보면은 두 번 내릴 확률이 현재로서는 60% 정도예요. 한 번 내릴 확률이 한 40%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하는 입장에서도 미국 금리가 빠르게 안 내려온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 세 번째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까지 치솟다가 조금은 안정이 됐어요. 1,360원대로 이제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과의 금리차가 만약 확대가 됐을 때는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페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성장이 양호하게 나온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만약에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다 다시 한번 좀 전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설명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얼마 전에 또 KDI에서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는 내수 회복도 네네. 괜찮게 나왔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지만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네. 뭐 가계도 어렵고 맞아요. 하니까 네.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미국의 금리를 네, 보고 맞아요. 움직이는 것보다 왜냐하면 고금리를 그 이제 버티는 체력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뭐 네. 그런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KDI가 얘기한 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6월 달에 아마 지금 어느 정도는 되게 시그널링을 많이 줬거든요. 6월에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전주곡을 올린 게 스웨덴하고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근데 이쪽이 기준금리 인하한 로직을 보면은 미국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은 물가가 높은데 성장이 탄탄하잖아요. 유럽은 물가는 높은데요. 성장이 주저앉아 있어요.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유럽을 보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장이라는 게 1분기 성장률은 그때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견디지 못하니까 또 다른 숫자가 나타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분기 성장률이나 3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봐봐, 내수가 만만치 않아. 이제 이런 인식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 있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차례나 두 차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KDI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되 마구잡이로 인하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하는 하되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왜?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미국의 상황을 유로존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달리 한 차례 인하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거는 외환시장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페이스도 그렇고 생각보다 양호한 성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네. 많은데 어쨌든 물가 확실히 좀 잡히고 경제 지표도 잘 나와서 금리 인하도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좋겠네요. 이제는 시선을 좀 글로벌하게 돌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중국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전쟁까지는 아니고 약 갈등? 그래서 뭐 심상치가 않은데 네. 일단은 미국이 중국의 뭐 철강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네네. 뭐 관세 장벽도 세우고 뭐 보조금 제한을 하고 해서 조금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 좀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물론 대선 이슈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선언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세게 때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약간은 좀 제조업 사이드에서의 정서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선언적으로 중국을 좀 더 압박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올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로존이나 이런 데로 이어지게 되면은 중국은 전기차를 미국에 많이 수출하지 않지만 유로존에는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유로존도 관세 장벽을 높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지금 기술 분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데 무역 장벽으로도 관세 장벽으로도 중국을 포위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쓸 수 있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하나 걱정할 만한 게 19년도에 비슷한 전략을 썼거든요. 위안화를 절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중국에서는 위안화 절하로 대응을 해버렸거든요. 위안화 가치를 낮추게 된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전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내 나라 통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늘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물건을 팔려고만 하지 살려고 하질 않아요. 사는 나라는 미국 하나고 모두가 다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다들 팔려고만 하고 아무도 안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마진에는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19년도에도 아마 제 기억에 8월 초였나 7월 초였나 그때 위안화 절하로 대응했을 때 금융시장이 한번 휘청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만약에 유로존까지 이 무역 장벽, 관세 장벽을 높이게 됐었을 때는 위안화 절하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걱정해요. 이제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 위기 때문에 네. 자국에서 많이 생산된 물건도 어쨌거나 수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중국발 환율 전쟁, 네. 그 위안화 절하.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의 타격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그렇죠. 수출에 네. 또 엄청난 타격이 올 거란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네, 맞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합국의 통화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화가 약세지 않습니까? 보통 원화가 약세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대신에 원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원화 약세로 그러면 한쪽은 안 좋지만 한쪽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아야 되는데 수출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다 우리하고 수출 경쟁하는 나라들이 통화가 다 약세면 우리나라 원화 약세의 효과가 희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다른 나라 통화의 약세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수출할 때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위안화 약세 같은 케이스는 위안화 절하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소식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네. 또 워낙 중국의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도 최근 몇 년간 보면은 경기 부양한다는 뉴스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네네. 잘 되진 않았단 말이죠. 네네. 지금도 또 그런 또 부양책을 쓰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성공할까요?
이제 최근에 나온 부양책은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뉘앙스는 많이 풍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사이드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는 좀 한 발 물러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로 주면서 굉장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줘가지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해서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면 에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정책의 효과가 희석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이 이쪽으로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을 건드려줬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아마 포기한 것 같아 했는데 거기를 건드려줬었을 때는 방긋 웃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중국의 이제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정책을 써요.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거든요. 중국 당국이 한 1조 위안 정도 발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특별국채라는 거는 초장기입니다. 초장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이걸로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정부의 대출이 1, 2년짜리 대출이 많아요. 그러면은 1, 2년짜리 대출을 갖다가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년 후에 만기 올 거를 대출 만기를 30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단기채 만기를 확 늘려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없애는 건 아니고 부채의 부담을 미래로 이연시켜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관련 부채들이 되게 턱에 차 있는데 이게 만기가 길어지게 되니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정책은 어떤 게 있냐면 중국 당국에서 시중은행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으면 이걸 소진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반등하거나 그러진 못하거든요. 근데 미분양 주택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소화를 시켜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서 악성 미분양 이런 공급 물량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한을 낮춰줘요. 이걸 자율화 시켰거든요. 그러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통해서 자유롭게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금 소폭 하향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일정 수준 자기연금이 있어야 돼요. 부채를 이제 대출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비율을 조금 낮춰줘서 주택을 좀 살 수 있는 여력을 조금 올려줍니다. 자,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중국 당국이 이제 부동산 쪽을 신경을 쓰네? 라는 시그널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을 때보다는 무언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고 그게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갖다 주가를 좀 띄우는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는 약간 좀 다른 쪽에 포커스를 지금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꺼려했지만 이제는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에서 후속 대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네, 좀 우리 그렇습니다. 물건도 좀 팔 수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 알리, 테무 앞서가지고 공습하고 있죠. 어느 정도 네. 공습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 물건 좀 수출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중국은 여기까지 보고 또 일본도 봐야 됩니다. 엔화 약세도 지금은 살짝 뭐 괜찮아졌습니다만 네네. 한동안 슈퍼 엔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었잖아요. 엔화 약세 기조는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 기조라는 게 엔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상단은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0엔 정도에서는 일본 당국에서도 좀 강하게 막으려고 했었던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160엔 위로 환율이 올라왔었을 때 계속해서 눌릴 수 있다, 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엔화를 팔면서 달러를 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화 환율이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플레이어들이 조금 쫄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더라도요,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 약세가 어느 정도 추세가 강화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추세는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히려 그럼 이제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방향성이 그럼 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 강세에 대해서 엔 약세에 대해서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엔 약세가 물가에 큰 영향 안 줘서 괜찮아. 뭐 이 정도 코멘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정부도 되게 어려운 게 엔화를 약세로 보내게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좋잖아요. 수입 물가는 또 오르죠. 그렇죠. 수입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본의 소비 상태는
임금이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 일본의 내수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거니까. 임금의 상승률보다 물가가 높잖아요. 물론 대기업이야 임금 상승률이 높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사이드에서는 소득이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가 침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만 올리고 소비를 침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엔약세를 너무 세게 가져갔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서인지 일본 당국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에요. 약간 엔 강세를 그렇죠. 엔 약세를 제어하자는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좀 두는 것 같고요. 강세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닐봉지가 하늘에 떠 있는데 네. 이 비닐봉지를 위로 띄우거나 아래로 띄우는 것보다 가만히 유지시키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탁탁탁 이렇게 계속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팍 치면 그냥 내려오는 건 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유지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힘을 약하게 주게 되잖아요. 위에서 눌러줄 때 화끈하게 눌러줘야 N약세가 막히는데 위에서 너무 티미하게 누르면 확 뚫고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반응이 좀 약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N약세를 일본 당국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제어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160엔 되니까 한번 확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주춤해졌지 않습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엔 강세가 약간의 강세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엔화를 약간 강세로 만들려면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개입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달러를 사고 엔을 팔면서 올라오는 세력이 있으면 네. 반대편에서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네. 그럼 일본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팔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외환보유고라는 게 달러를 벌어놨잖아요. 이 달러를 현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 같은 걸 사서 쟁여놔요. 미국 국채를 팔아서 거기서 확보한 그렇죠. 달러를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미국의 지금 미국이 보면은 봐야 상황이 되죠. 미국 재정 적자하고 또 맞물려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갑자기 아까 한미일 국제공조 이후에 갑자기 나서서 아니 저기 이렇게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정말 힘들 때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이후에 일본 당국에서도 그러면 이제 막 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허물면서 이걸 환율 방어하는 거는 상당히 좀 눈치가 보이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엔화 약세를 막으려면 달러를 계속 팔면서 하는 환율 방어가 아니면 다른 하나의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그걸 반영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의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짜리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고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거의 1%에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좀 강한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플라자 합의로 아, 예. 아예 그냥 엔화 강세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네. 하도 엔화가 약세니까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뉴스 기사들 보면 이렇게 엔화 약세가 쭉 가게 되면 제2의 플라자 합의 오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기사들도 간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다른 면들이 좀 물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만 또 비슷한 점들도 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자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자국의 적자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빚이 많아지고 적자가 심해지면 아 너무 많이 썼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 이게 아니라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팔았지? 이 로직으로 가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일본이 보인 거죠. 왜 이렇게 많이 파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무역 적자가 그렇죠. 너무 심해지니까. 예, 그렇죠. 네. 너네가 많이 팔아서야 이제 이렇게 로직이 나와요. 내가 많이 사서라기보다도 그쪽이 많이 팔아서요. 그래서 당신이 사세요. 이게 플라자 합의의 로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엔화의 절상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과하다. 무역 및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게 되면 그 상대국한테 굉장히 룰을 바꾸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오냐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런 성격의 무언가 대응책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일본도 약간의 강세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쨌건 엔화가 좀 강세되면 자국민들의 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긴 하잖아요. 예, 이제 그 맞는 말씀인데 일정 정도가 얼마인지를 일단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 정도 만들려고 하면 또 방향이 바뀌게 되면 또 주저앉을 때는 화려하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올라갈 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시장이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을 이렇게 조절할 방법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렸을 때 제어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국제 공조 사이드에서 나타날 가능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엔화가 많이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하는 수출 시장에서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또 우리가 일본과 경합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낮아진 건 맞는데요. 네. 아직도 경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볼 때 원화 환율이 엔화도 보고요. 위안화도 두 개 같이 봐요. 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너무 세면 원화도 약세를 좀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도 같이 보니까 위안화도 약세면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난 한 6개월 정도 보잖아요. 엔화가 굉장히 약했고 그 다음이 원화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이런 식으로 순위가 좀 매겨져요. 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 지금 뭐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뭐 미국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앞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네. 어려운 좀 경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금이라든지 네. 다양한 어떤 투자 자산 네. 포트폴리오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는 이제 금 같은 그런 자산들을 좀 이렇게 넓게 깔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에는 예측을 하려고 하시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추천해 드린 것도 금이라는 걸 대체 자산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담아 놓으셔자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린 거지 금 가격이 폭등할 거니까 사십시오. 이런 로직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매크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대선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적자 문제도 있고 중국과의 분쟁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되게 큰 변동성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오르지 않던 주식들이 갑자기 뛰기도 하고요. 예전에 대세였던 주식이 갑자기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하나를 갖다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넓게 깔아놓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자산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보면서 넓게 펼쳐놓고 올라오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한쪽으로 계속 쏠아갔었을 때는 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일시적으로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엔 또 낭패를 보는 일들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펼쳐놓고 적시에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네. 좀 골고루 담아야 네. 된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뜨겁다고 또 미국 달러 자산만 너무 이제 몰빵하거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는 또 미국 FOMC도 있고 네네. 또 하반기에 막 접어드는 시점도 있으니까 투자 전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